자, 이게 제목이 좀 섬뜩합니다. 치매도 없는다. 80세가 넘으면 4명 중 1명이 치매. 이제 치매는 누가 걸리는가의 문제가 아닌 언제 걸리는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치매를 앓으면 다른 쪽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 2,400여 명을 살펴보니까 치매를 앓고 있지 않은 배우자를 가진 사람보다 배우자의 치매를 경험한 사람이 6배나 치매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심각하네요, 그죠? 치주염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발병률이 9배나 높다고 합니다. 발병률이 무려 9배입니다. 9배. 치주염, 만병의 근원이죠? 제 영상에도 있지만은 화타 김영길 선생님께서 우리 치주염을 없애는 방법 알려주셨죠? 소금 10%, 또 화타식 숭늉 30%, 물 60%죠. 물 60%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저어가지고 하룻밤 놔뒀다가 다음날 가글을 하면 치주염이 많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단일한 방법은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크고 검증되어 있는 예방법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념만 쏙 빼서 알려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치매 쇼크, 치매 혁명입니다. 지은이는요, 그 유명한 생로병사의 비밀팀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정말 KBS 대표적인 건강 방송이죠. 이 책을 보시면요, 정말 치매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책에서도 이 PD님께서 치매가 암보다 더 위험하고 훨씬 큰일이다. 우리나라가 2050년경에는요, 전 세계 치매 1위 국가가 된다는 그런 통계 자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오늘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치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뇌세포가 직접적으로 파괴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다소 과장된 어그로된 표현이지만, 특정 음식이나 성분이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뇌세포 손상이나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가 아주 많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음식들하고 성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한번 정리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뇌세포를 파괴하는 것은 과도한 설탕입니다. 모두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복습하시면서 다시 설탕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상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설탕은 신경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높은 설탕 섭취는 알츠하이머병과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피해야 되겠죠. 콜라, 사이다 같은 거, 또 간식, 가공식품에는 설탕 덩어리죠.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 이거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제한해서 뇌세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다른 편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경도 인지 장애로 판정될 경우에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일반인의 10배나 높다고 합니다. 10배, 1000%. 그죠? 그래서 원인은 여기 보시면 마가린이라든가, 마가린도 이제 트랜스 지방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요. 또 근데 특히나 마가린, 트랜스 지방이 있는 마가린입니다. 그리고 일부 팝콘들, 튀김 음식, 공장에서 가공된 베이커리 제품들은 정말로 사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육, 말해 뭐 하겠습니까? 얘는 높은 나트륨하고 방부제들 덩어리 있죠. 소세지, 핫도그, 베이컨, 햄,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글루타메이트나 인공 첨가물이 많은 음식들, MSG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 과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많죠. 라면 저도 좋아하는데 어제도 먹었는데, 또 스낵, 가공된 거죠. 패스트푸드에는 당연히 많죠. 알코올은 꼭 뇌세포 파괴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알코올성 치매가 있죠. 그래서 뇌세포 손상을 시키니까요.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르사코프라는 좀 희귀한 증후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과도 음주는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 여기서 이제 소금이 아니고 나트륨입니다. 물론 소금은 나트륨 비슷하지만 여기 있는 나트륨들은 예를 들어 감자칩에 있는 거라든가 절임 음식이라든가 즉석 음식에 좋은 소금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죠. 전부 다 정제 소금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드시면 당연히 뇌졸중이라든가 인지기능 저하에 악영향을 주겠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흔히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실제로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나 성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섭취하고 있어요. 또 쉽게 섭취하지만 무해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좀 보겠습니다. 인공감미료, 특히나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이 신경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다 섭취 시에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방해하고 기분 변화나 인지 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스파탐이라든가 인공감미료가 어디 들어있나요? 다이어트 음료에 들어가 있죠. 무설탕껌, 저칼로리 다이어트에 들어가 있는데 저도 이제 가끔씩 점심으로 이게 바로 근처에 서브웨이가 있어서 서브웨이 같은 경우는 또 빵도 9가지 곡물빵도 있고 야채 듬뿍 넣어서 그런 샌드위치를 먹는데 거기에는 꼭 이제 음료수가 다 이제 탄산음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를 좀 가져가서 커피를 먹을 때도 있는데 가끔은 또 그 땡길 때도 있잖아요. 먹는데 보면 다이어트 음료랑 또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료 있는데 둘 개에 뭘 먹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조금씩 먹게 되는데 주의해야 되겠죠. 설탕 피우려다가 이 인공감미료를 먹으면 뭐랑 비슷하냐면 좀 더러운 표현이지만 쓰레기차 피우려다가 똥차에 깔려 죽는 꼴입니다. 그죠? 예, 이거 인공감미료는 똥차, 설탕은 쓰레기차. 그렇습니다. 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튀긴 음식, 산화된 지방을 포함해서입니다. 튀김 과정에서 이 산화된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염증을 증가시키죠. 뇌세포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은 뇌를 포함한 전신 염증을 유발합니다. 튀긴 음식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특히 감자튀김 말고도 감자칩 있죠. 무슨 칩 이런 거. 어떤 책에서는요, 감자칩은 정말 악마의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감자칩 되게 나쁘다게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삼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도하게 정제된 곡물 다 알고 계십니다. 흰빵, 흰쌀 등 뇌에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해가지고 계속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니까 이게 뇌에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안 좋죠. 그게 특히나 집중력 저하하고 기억력 손상이 있습니다. 시리얼도 건강 시리얼 말고 또 정제된 시리얼도 있지만 사실 시리얼 자체가 건강 시리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리얼 같은 것도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 수은은 직접적으로 신경 독소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수은은 특히 신경 전달 물질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고요. 뇌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참치 같은 거 큰 크기의 고기들, 상어는 우리가 잘 먹지 않지만 황새치 같은 건 또 가끔 드시니까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입에 안 되는 게 있는데 술은 좀 입에 대도 에너지 드링크는 입에 절대 안 됩니다. 얘는 카페인 함량이 고함량이죠. 그리고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과다 섭취 시에 뇌 피로와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심장에도 되게 안 좋죠. 심장 脈搏을 빨리 뛰게 하고 심장에도 굉장한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부정맥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거 드시면 안 되겠죠.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또 설탕 함량이 또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뇌뿐만 아니라 모든 몸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다양한 에너지 드링크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글루텐이 포함된 음식들, 특히 민감성이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특히 셀리악병이 있는 분들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브레인 포그, 뇌한계라고 하는 인지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들은 대부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40대까지 괜찮은데 50대가 되니까 밀가루 음식은 조금 이제 아직은 밀가루 음식을 거부하진 않는데 좀 속 안 된 느낌은 있어요. 몸에서 크게 반응은 없는데 근데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40대까지는 그 튀김 음식 중에서도 우리 애들 어쩔 수 없으니까 주말에 이제 튀김 그 치킨들 시켜주잖아요. 가끔 한 개씩 이렇게 먹으면 이제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로. 바싹 이렇게 튀긴 음식들은 이제 좀 안 받고 몸이 좀 안 좋다는 느낌이 이제 뇌에서 반응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몸에서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튀긴
치킨 같은 거는 아이고 거의 입에 안 됩니다. 치킨 먹고 싶으면 왜 기름 쪽 뺀 거 있잖아요. 뭐 전기구이라든가 아니 뭐 특정 상품 그러지 뭐 굽네 치킨 같은 거는 왜 오븐에다 구워가지고 좀 튀기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먹게 되는데 바삭 그 기름에 바삭 튀긴 치킨은 못 먹겠더라고요 요즘은.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요. 첨가제가 많은 가공식품 아주 당연합니다. 이것도 신경 과민증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방부제, 인공색소, 향료들 막 때려 붓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고지방 유제품들은 또 신경 쇠포막을 손상시킵니다. 크림치즈라든가 고지방 우유라든가 뭐 기버터가 아닌 그냥 고지방 버터 같은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끝나면 또 걱정만 드리니까 우리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지만 복습 차원입니다. 건강은 뭐라 그랬죠? 네, 항상 까먹으니까요. 우리가 실천을 못해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산화 성분 섭취해야 되겠죠? 블루베리, 녹차,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뇌세포를 보호하고요. 우리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타민C 고용량, 메가더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비타민C 드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세상에 싸고 좋은 건 많이 없어요. 비싸고 좋은 건 있는데 싸고 좋은 건 거의 없는데 이 세상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유일하게 싸고 좋은 거는 비타민C. 예, 그렇습니다. 이황재 박사님을 좀 초대해서 제 채널 구독자님 혹은 시청자님께 좀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한번 이황재 박사님 한번 섭외 한번 해보겠습니다. 능력이 안 될 것 같고 한번 메일이라도 한번 보내보죠 뭐.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해야 되는데 오메가3 같은 또 생선은 문제가 되니까요. 작은 생선에서 제가 얼마 전에 녹화한 것도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메가3도 좋은 성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몇 가지 오메가3를 고르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큰 생선 말고 작은 생선에서 오메가3를 부추출한 거 그런 걸 고르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 편에서 또 이미 요거 방송이 갈 때는 그 방송이 올라갔겠네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오메가3도 좋은 거 고르는 거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시고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복합 탄수화물 먹을까요? 네, 그냥 뭐 현미,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견과류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수분 섭취가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충분한 물 섭취가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벨 좀 확인해서 음식 먹기 전에 인공 감미료 많이 들었는지 방부제 많이 들었는지 첨가물의 양은 확인해야 되겠죠. 당연한 건데 이건요 자연식 위주로 섭취하는 거. 최근에 이제 제가 전홍준 박사님 거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이제 거의 끝인데 우리 전홍준 박사님께서 이 자연채식으로 정말로 2주 만에 웬만한 병은 다 만성질환은 호전되는 그건 기적이 아니고 그냥 정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식 꼭 하셔야 되겠고요. 수은 함량이 낮은 생선을 아까 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 7번째 수은 함량이 낮은 생선을 선택하자.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들, 멸치 같은 거. 또 물론 또 근해에서 잡힌 거는 좀 문제가 있죠. 하여튼간 이것도 참 생선 같은 것도 이제 추천하기가 참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드실 거라면 기왕 생선을 드실 거라면 작은 생선 드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제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거나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능 저하가 될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이제 본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매 쇼크, 치매 혁명은요. 뇌 관련 최고의 신경 전문의들의 인터뷰와 치매 전문기관에 검증된 자료로 치매에 대한 정보와 궁금증을 세세하게 다룬 책입니다. 이 책 정말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일부러 치매도 옮는다? 물음표. 옮는다? 그리고 혹시나도 치매인가 아닌가 싶은 또 치매 위험 시그널과 자가진단법 그리고 치매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전문가들 조언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책은 프롤로그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핵심만 전달하기 위해서 프롤로그를 잘 안 읽어드리는데요. 여기는 프롤로그가 너무 좋아요. 이 프롤로그를 보시면 정말 치매에 대한 경각심이 살아나니까요. 한번 보시죠. 80세가 넘으면 4분 중 1명이 치매입니다. 인터뷰 도중에 듣게 된 치매에 대한 현실은 정말 쇼크 그 자체였습니다. 이거 PD님이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웠던 건
대한민국의 치매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늘어만 가는 노인 인구 수를 감안할 때 진정한 치매 쇼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치매의 원인 중 가장 큰 위험 인자는 나이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의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는 치매로 발전할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우리 뇌도 요즘처럼 오래 살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요.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40세였고 60세만 돼도 장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서 80세는 기본이고 웬만하면 100세, 자칫하면 120세. 자칫하면이란 말이 참 좀 무섭습니다. 네. 건강해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받쳐줘야 120세 사는 게 축복이지, 건강도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받쳐주지 않으면 120세 사는 거는 지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즉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7%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를 넘었다. 우리가 65세를 이제 노인 인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차지하고 또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 전망입니다.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며칠 안 남으면 내년부터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25년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숫자더라고요. 프랑스가 143년 걸렸고요. 미국이 88년, 독일이 77년이었음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나게 광속입니다. 이거 무슨 페라리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계청 전망에 의하면 노인 인구는 2040년에는 33.9%, 2067년이면 46.5%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노인 인구 1위 국가에 등극한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치매 인구의 증가를 부릅니다. 당연한 거죠. 앞서 말한 수치로 봤을 때 미래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통틀어 치매 1위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뇌는 1000억 개가 넘는 수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신경세포들은 다시 약 1000조 개의 시냅스로 만들어져 있을 만큼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의 무게는 1.4kg에서 1.6kg로 성인 몸무게 3%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심장에서 내뿜는 피의 약 25%가 흐르고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25%에서 30%를 소모합니다. 이렇듯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뇌는 수많은 노력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지의 영역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치매는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진행을 지연시키는 약만 존재할 뿐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는 탓에 암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치매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환자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더불어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른바 모두가 함께 앓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치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엄밀히 말하면 치매는 뇌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뇌가 아프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치매 발병을 단 몇 년만이라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게 된다면 지구 공동체가 감내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와 천문학적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치매에 걸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음식들, 다 알고 계신 음식들 안 드시고 제가 또 알려드렸던 뇌에 좋은 생활 습관들 하시면 되겠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치매를 막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또 그걸 치료할 약도 아직도 개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치매를 막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을? 그건 좀 의문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치매 쇼크, 치매 혁명 두 편의 방송을 방영하면서 위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방송 내용과 함께 방영되지 못했지만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이 책에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를 막연히 걱정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치매 안심센터 등을 소개하고 치매 환자 그리고 더 나아가 치매 환자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 책이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로 그리고 일상생활을 바꾸는 작은 혁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꿈꾸는 치매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KBS 생로병사 제작팀 전수영 PD님께서 2021년 8월에 머릿말을 쓰셨네요. 네, 머릿말이 정말 머릿말 자체가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옮겨드렸습니다. 자, 이게 제목이 좀 섬뜩합니다. 치매도 없는다. 어떤 분은 야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제가 이게 AI로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있으시기 때문에 치매가 걸린 배우자 혹은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매가 오는다 그러면 벌써 걱정이 먼저 되십니다. 그죠? 그렇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통계 자료일 뿐이니까 본인도 잘 관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 책에 다 쓰여 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책은 요게 과격하긴 하지만 표현이 맞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치매를 소재한 이야기가 많아졌다. 대부분은 치매에 걸린 노인과 이로 인해 고통받는 주변의 가족 그리고 지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다. 그런데 치매 환자와 보호자 모두 치매에 걸린 상황이라면 어떨까? 치매가 없는다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치매가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 아니고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도 아닌데 어떻게 전염이 될 수 있을까? 놀랍지만 치매도 옮는다. 바이러스성으로 옮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옮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환자의 배우자가 치매 환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2019년 개봉한 영화 로망이라는 게 있답니다. 부부 동반 치매를 소재로 치매에 걸린 70대 노부부의 일상과 사랑을 그린 작품인데요. 45년차 노부부가 함께 치매에 걸린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지 못했던 화두를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 이 치매 환자가 두 분이 되신다는 것은 정말 참담한 비극일 수밖에 없죠. 부부 동반 치매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치매에 걸린 아내의 보호자였던 남편이 5년 후에는 아내보다 인지 기능이 떨어진 치매 환자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경과에서 진행한 한 실험에서 보면 치매 환자의 보호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본 결과 인지 기능이 정상이면서 치매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밀로이드 페트 CT 검사가요, 그런 걸 검사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머지 26명의 보호자들은 인지 저하가 있거나 아밀로이드 페트 CT 검사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성분이 치매 환자셨는데 5년 정도 치료를 받는 동안 보호자에 대한 추적 관찰을 했어요. 처음에는 보호자인 남편분의 인지 기능이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점차 어느 순간에 기억력이 떨어지다가 오히려 남편분의 인지 기능이 부인보다 더 떨어지게 나온 거죠.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정지양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치매를 앓으면 다른 쪽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노인 인구 2,400여 명을 살펴보니까 치매를 앓고 있지 않은 배우자를 가진 사람보다 배우자의 치매를 경험한 사람이 6배나 치매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심각하네요, 그죠? 치매 경험을 하신 분들이 6배나 치매 발병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동반 치매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치매 환자의 배우자 역시 이미 고령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치매 고위험군에 들어가죠. 그리고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보호자가 본인의 건강을 살피기가 또 어렵겠죠. 더 스트레스도 받으시겠죠.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되는 일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여기에 더해서 노부부는 보통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상황이라 그로 인한 무료함과 우울감이 치매의 씨앗이 되기 쉽다. 사실 부부는 닮는다라는 말은 질병이나 노화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2020년 경희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70세에서 84세 노년 부부 315쌍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쇠 동반 발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편이 노쇠한 경우 부인은 4.62배, 또 부인이 노쇠한 경우 남편이 노쇠할 가능성은 3.3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로는 보면 남편이 노쇠한 경우에 부인이 더 노쇠하는 확률이 높네요. 예를 들어 남편의 체중이 감소하면 부인도 덩달아 체중이 감소하는 시기다. 비슷한 환경과 정서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부부는 치매까지 함께 가기 쉽다. 만약 배우자가 치매라면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데에도 신경 써야 하고 주변인들 역시 간병인으로서 병들기 쉬운 치매 환자의 배우자를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호자가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양해야 한다.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이라면 의료 시스템이 미비했고 또 집에서 환자가 운명할 때까지 돌봐야 했지만 지금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거 잘 마련되어 있고요. 요양시설도 좀 있긴 있죠. 들어가면 제일 안 좋습니다. 저 경험에서 말씀드렸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죠. 이거는 환자가 중기 이상의 치매가 되고 보호자가 환자를 돌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파견된 요양사의 도움을 또 받거나 관련 시설을 이용해야겠죠. 시설의 수준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네, 저도 그거 경험해서 아는데 괜찮아졌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최대한 늦추셔야 됩니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 환자가 보호자를 기억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전문가가 돌보는 것이 환자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씀이죠. 이렇게까지 환자를 못 보시는데 본인이 돌보실 수 없죠. 자, 혹시 나도 치매 위험 시그널과 자가진단법 챕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라는 게 갑자기 사고처럼 어제와 오늘이 바뀌는 증상이 아니라 서서히 찾아오기 때문에 치매를 자각하는 것부터가 치매를 이겨내는 시작이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치매를 자각하는 것부터가 치매를 이겨내는 시작이 된다. 내가 이거 치매 아닌가 싶어하고 겁내하고 무시하지 말고요. 이걸 자각하는 게 치매를 이겨내는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스스로 작년과 올해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느껴보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치매 환자는 여러 기능 저하를 겪는 가운데 기억이 나빠진다는 사실 자체, 그걸 인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걸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게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메타인지 기능까지 같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력 감소를 스스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자신을 잘 알고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 등에게 내 기억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있는지 또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중앙치매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치매 체크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다고 하는데요. 치매 위험 수치를 스스로 또 산출해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좀 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제공하는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에도 치매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가 좀 있으니까요. 그것들도 한번 빠짐없이 이용해 보시고 기억력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위험 자가진단법이라는 걸 공유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저도 한번 해볼게요. 같이 우리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하시지 말고 이 동영상 보시면서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신의 기억력이 10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또 자신의 기억력이 같은 또래의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같은 또래랑 잘 지내질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억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요거 좀 어렵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여섯 번째,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요것도 좀 그런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한 두세 개 되네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요거는 전 약속이 확실합니다.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가끔 그런데 이걸 해야 되나? 네. 그 다음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이것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자주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네, 이건 없습니다. 저 이때까지 5개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비슷하면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기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벌써 전 5개입니다. 12번째, 가게에서 2-3가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물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가스불이나 조명등을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14번째,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자주 사는 전화번호를 기억 안 했고 외에는 애들 것도 못합니다. 원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직 해당 없는 것 같고요. 저는 한 5개, 요거까지 치면 한 6개 정도 해당되네요. 해당되는 사항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개인가요? 총 14문제 중에 14문항 중에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5개, 요거까지 치면 6개인데요. 저도 이제 슬슬 주의해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치매 없는 건강한 뇌를 위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규영 교수님께서는 333 치매 예방 수칙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뭐냐면 3가지씩 뭘 하라 말라라는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하는 3가지 권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금지할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 3행에 대해서 333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3권 중에는 첫 번째는 잘 먹는 것이다. 보약을 따로 챙겨 먹기보다는 매일 끼니를 빠뜨리지 않고 먹는 것이 가장 좋다. 2번째는 머리를 자주 쓰는 것이다. 특별한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고 멍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순간을 일상에서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냥 수동적으로 TV만 보는 생활보다는 집안일, 독서, 봉사활동, 종교활동, 취미활동 등 능동적으로 내가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해내는 활동을 일상에 꾸준히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치매를 예방하는데 단일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게 효과가 크고 검증되어 있는 예방법은 유산소 운동이다.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단일한 방법은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크고 검증되어 있는 예방법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다음으로 3금. 첫 번째는 금연이다. 흡연은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또 혈관성 치매까지 다 오죠. 반드시 금연하시고요. 2번째, 절주 혹은 금주. 하루에 3잔 이상 한 번에 술을 마시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근데 한 번 먹을 때는 3잔 이상 먹게 되는데 이게 좀 문제네요. 저도 이건 저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도 담배는 저도 이제 7-8년 넘었습니다. 담배 끊은 지. 그래서 이제 절주해야 되겠네요. 한 잔을 더 마실 때마다 치매 위험이 그에 비해서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금주의 이유를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치매, 한 잔 먹을 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슬슬 줄여야 되겠습니다. 3번째는 머리 부상을 조심해야 된다.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머리를 다칠 수가 있는데, 머리를 다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4배. 그래서 불리한 치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또 10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만약 운동 등 위험 소지가 있는 활동을 할 때는 머리 보호대를 착용하시고, 집안에서 물건을 정리할 때는 높은 곳에 물건을 두지 않아야 되겠죠. 머리로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런 것들 미리 제거하는 것을 권장하십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꼭 해야 될 것들. 첫 번째는 흔한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불편한 증상이 없으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우나 이 질환들은 치매 위험을 각각 1.5배씩 높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들이 성인병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은 각각 1.5배씩 치매 확률을 높인다고 하네요. 반드시 정기적으로 투약하는 등 생활 습관을 챙겨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질병이 없는 사람은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2번째는 우울증 관리다. 우울증은 2배 이상 치매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우울증이 오히려 얘네들보다 더 안 좋네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1.5배 치매 걸릴 확률이 높은데 우울증은 2배 이상이랍니다. 특히 외로움 같은 거 주의해야 되겠죠. 노인들은 우울증의 위험이 젊을 때보다 높으므로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와다 히데키 박사님도 꼭 교류를 하지 않더라도 SNS라도 하시라고 합니다. 카톡이라도 많이 열심히 하세요. 카톡 같은 것도 열심히 하시면 그거 다 우울증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카톡도 열심히 하시고 제 채널 보시다가 친구들한테 좋은 채널이라고 소개도 좀 시켜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미리. 세 번째는 기억검진의 정기화다. 예방수칙을 잘 지켜도 치매에 걸릴 확률은 여전히 있으므로 60세가 넘은 사람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하듯 기억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뇌과학자 서유연 박사님께서 배운 다음 줄이자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다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배운 다음 줄이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운 다음에서 줄이자인데 배는 배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서를 즐기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매 예방과 거꾸로 가는 길이다. 집안일, 봉사활동, 타인과의 교류 등 여러 활동이 뇌에 자극을 준다. 배움의 요지는 새로움이다. 본인이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듣는다면 아는 음악을 똑같이 듣기만 하는 건 큰 자극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바꾸거나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게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은 운동이다. 뇌도 운동을 신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뇌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도 있죠. 저도 이것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와 운동의 연관관계를 밝힌 논문은 수없이 많다. 육체적인 운동은 뇌를 깨우고 뇌로 다양한 혈류를 많이 보낸다.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나 뇌세포를 자극한 뇌 성장 인자들이 활발해지고 노화로 인한 염색체의 쇠퇴를 막아준다. 그 다음 다는 마음 다스림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자세가 치매를 막는다. 긍정적인 낙관 자세가 치매만 막을까요? 암도 막고 모든 병을 막습니다. 그죠? 나이가 들면 소극적으로 변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갖기 쉬운데 이러한 태도와 동반되는 부정적인 생각은 뇌신경세포의 활동을 억제한다. 또 자기 표현을 줄이거나 감정을 억제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렇다고 무작정 또 참으라고 하는 건 안 되죠. 무작정 참으면 어디 걸리죠? 암 걸립니다. 화를 내는 것도 치매에 부정적이다. 화를 자주 내거나 화가 나도 참거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 모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애초에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최선이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음은 적절한 영양 섭취다. 몸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또 사람들이 몰라서 못 먹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결국 실천이 관건이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네. 제 얘기 또 제 책, 제가 소개하는 책에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신 건데 결국 실천이 관건입니다. 골고루 필요한 성분을 섭취하면서 몸에 나쁜 것은 가급적 피해야 치매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 이어지는 줄은 몇 가지를 줄이자는 의미다. 우선은 술과 담배, 말할 거 없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반잔 정도의 술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치매 발생의 원인이 된다. 반잔 정도는 좋지만 반잔 정도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입이 안 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요게 절제가 가능하신 분들은 반잔 정도 술, 특히나 뭐 소주, 맥주 이런 거 말고 와인 반잔 정도 좋죠. 딱 반잔이면 좋은데 그렇죠. 담배 해약은 말할 거 없습니다. 건너뛰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으로는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스마트폰 사용률도 뇌 건강에는 악재다. 전자파는 뇌에 좋지 않다. 네, 이건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정말 안 좋은 건데, 예. 엘리베이터 같은 폐쇄된 공간이나 지하철 같이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는 가급적 쓰지 말고 잘 때는 가까운 곳에 스마트폰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게 지하철 같은 것도 정말 문제죠. 지하철은 그냥 뭐 미세먼지 덩어리, 특히 초미세먼지와 전자파의 덩어리죠. 그게 다 콘크리트로 돼 있어갖고 전자파가 나가지도 못하죠. 그 안에 있어서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것도 정말 지하철 어쩔 수 없이 타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좀 위험하죠. 지하철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다음으로 그리고 뇌 손상을 줄여야 한다. 머리에 지속적인 타격을 받은 레슬링 선수나 권투 선수가 치매에 많이 걸린다는 연구가 있듯이 뇌의 작은 충격도 큰 여파를 불러올 수 있다. 이거는 영화로도 나왔고 실제로 밝혀졌습니다. 레슬링 선수, 권투 선수뿐만 아니라 미식 축구 선수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미식 축구 선수들도 굉장히 과격하게 하잖아요. 막
바디 체크라고 그러나요? 그래갖고 막 이 사람들은 젊을 때 치매 확률 굉장히 높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치아 건강이다. 밥을 먹을 때는 30분 이상 잘 씹어서 넘기는 게 중요하다. 기억의 중추인 해마가 우리가 잘 씹을 수 있도록 두터워지고 기능이 좋아진다. 저작 활동은 계속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죠. 꼭꼭 씹어 먹는 게 기억력 손상을 막아준다는 의미다. 이가 빠져서 잘 씹지 못하는 사람의 치매 발병률은 정상 치아를 가진 사람에 비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치주염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발병률이 9배나 높다고 합니다. 발병률이 무려 9배입니다. 9배. 치주염 만병의 근원이죠. 제 영상에도 있지만은 화타 김영길 선생님께서 우리 치주염을 없애는 방법 알려주셨죠. 소금 10%, 또 화타식 숭늉 30%, 물 60%죠. 물 60%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저어가지고 하룻밤 놔뒀다가 다음날 가글을 하면 치주염이 많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잠을 잘 자자는 말이다.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가 뇌 건강에서 숙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면 장애가 계속되면 뇌 크기가 줄어들고 60세 이상이 되면 수면 장애와 뇌 크기의 상관관계가 뚜렷해진다. 뇌 위축은 자연히 치매로 이어진다. 나이가 들면 새벽부터 일어나기 십상이다. 잠을 잘 자야 뇌 속에 있는 독성 물질을 배출해서 치매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때 잠을 잘 잘 때 뇌 속에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멜라토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멜라토닌은 또 어떻게 분비돼야 되나요? 그 전에 낮에 많이 활동을 해야 세로토닌이 분비를 하고, 그 세로토닌은 또 누가 분비를 하나요? 네, 트립토판이 또 세로토닌을 분비하게끔 하죠. 그러면 우리가 트립토판을 많이 있는 음식들을 섭취해야 되겠죠. 그건 육류도 많지만 육류는 좀 위험하니까 육류는 조금 드시고, 또 뭐 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드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다른 편에서 다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치매를 예방하려는 사람이든 치매 환자든 간에 햇볕을 쬐어 정상적인 호르몬이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도 그 말씀하신 겁니다. 햇볕을 쬐야 또 세로토닌도 나오죠. 그 세로토닌이 나와서 저녁에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낮에 햇빛 아래에서 활동하고 밤에는 푹 자는 일반적인 생활 패턴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잠은 무엇보다 첫잠 90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때가 꿈이 없는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첫잠을 잘 자면 뇌 피로 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면서 낮에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밤에 몸이 이완되며 잠에 잘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이재용 교수님께서 진인사 대천명고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치료법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진인사 대천명고의 맥락도 다르지 않다. 진, 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대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며, 명의 새로운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증 같은 혈관성 위험인자를 일찍 발견하고 조절하는 것이다.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는 얘기다. 네. 진인사 대천명고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치매 쇼크, 치매 혁명 일부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우리는 까마귀 고기를 먹으니까 항상 결론과 핵심 요약 해봐야 되겠죠. 치매도 옮는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치매를 앓으면 다른 쪽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승한다. 배우자의 치매를 경험한 사람이 6배나 치매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보호자가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는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양해야 한다. 다음 333 치매 예방 수칙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3권은 첫째는 잘 먹고, 두 번째는 머리를 자주 잘 쓰고,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하지 말아야 할 3금은 첫 번째는 금연, 또 절주, 그리고 머리 부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3행은 첫 번째는 흔한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요. 두 번째는 우울증을 관리하고요. 세 번째는 기억 검진의 정기화. 그 다음 진인사 대천명고라고 하셨습니다. 진, 땀나게 운동을 하고, 인정 사정 없이 담배를 끊고, 사회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대내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말며, 명예 이로운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증 같은 혈관성 위험인자를 일찍 발견하고 조절하는 것. 이렇게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치매 쇼크, 치매 혁명, KBS 생로병사의 비밀팀이 지으셨죠?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